네,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폭우로 인해 곳곳에서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성 지하차도 침수 사고부터 예천 산사태까지 전국적으로 사망자 수가 40명에 이르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피해가 컸을까요? 사고의 원인과 재발 방지책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새벽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리투아니아, 폴란드에 이어 수해 속 우크라이나 깜짝 방문까지 이번 순방에 대한 평가 일석이조에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서방 국가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지원하겠다고 밝힌 대량 살상 무기 집속탄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국제본부에서 정리하겠습니다. 7월 17일 월요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일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등 간식 쿠폰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물차 사장님 배 차 돌리셔. 물차 물이 차올라. 현재까지 침수 사고 사망자는 사망 13명, 부상 9명으로 늘었습니다. 산사태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군에선 비가 잦아들며 구조와 복구 작업이 이어졌지만 진척은 더딥니다. 말도 못하죠. 지금 다 거의 살벌하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마을 하나를 뒤쳐버렸으니까요. 커다란 돌덩이와 돌담, 나뭇가지가 뒤엉켰고 마을 사방이 흙더미로 둘러싸였습니다. 수재 현장의 긴박한 목소리 들어보셨는데요. 관련해서도 오늘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 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호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비 피해 가장 많이 걱정했던 부분이고요. 거듭 사고 또 뭐 참사라고 해야 되겠죠. 일어나기 전에도 지하차도는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제가 뭐 재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여러 차례 드렸었는데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주말간 전국적으로 폭우가 쏟아지면서 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안타깝게도 청주시 오송의 궁평 지하차도 침수 사고 등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관련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네, 이게 충청, 전북, 경북 지역에 13일 이후 어제까지 나흘 동안 500mm 가량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네. 충남 청양이 600mm에 육박을 했고요. 뭐 공주와 전북 익산, 세종, 경북 문경도 500mm 안팎의 비가 내렸는데 이게 이제 장마철 평균 강수량의 2배에 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강수량이 나흘 동안 집중이 된 거고요. 정말 기록적 폭우 때문에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이제 불어났는데 지금 보면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이 오늘 오전 11시 집계한 그 상황에 따르면 사망자가 세종에 1명, 충북 16명, 충남 4명, 경북 19명, 총 40명이 발생을 했고요. 실종자는 부산 1명, 경북 8명 등 9명입니다. 그리고 네. 부상자는 충북 13명을 비롯해서 총 34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오송 궁평 지하차도 침수 사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뭐 신혼 2개월 차 30살 초등학교 교사가 임용시험을 보러 가는 처남을 KTX역까지 데려다 주다가 희생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새아이를 둔 40대 치과 의사 또 휴일에도 일을 하러 집을 나섰던 70대 어머니 사망 소식도 들려와서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경북 같은 경우는 사망자 19명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산골마을 산사태 피해자가 많습니다. 네. 여기서도 희생자 중에 뭐 부녀 관계 희생자도 있었고 이 외국에서 태국에서 일을 하러 온 이 주민의 숨진 소식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제대로 과연 우리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번 호우에 대응을 했었냐. 이 산사태 위험이 있고 또 침수 위험이 있는 이런 지역에 있어서 제대로 대책을 마련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국 만여 명이 일시 대피를 했고 절반이 넘는 5,700여 명의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로 유실, 주택 침수, 시설 피해도 900여 건 발생을 했고 특히 농경지 침수 이것도 지금 26,900여 헥타르 침수가 된 상황이 전해지고 있는데 점점 이게 넓어지고 있고요. 오리와 닭 같은 가축 57만여 마리도 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일 쏟아진 폭우 때문에 열차 운행에도 차질이 있었는데 이틀간은 일반 열차가 아예 운행하지 못했고 오늘 일부 노선은 재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상 상황이나 선로 상태를 고려할 때 좀 지연 운행이 될 것 같은 상황이고요. 네. KTX도 정상 운행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상황을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열차를 이용하는 분들께서는 코레일 앱 홈페이지 이걸 좀 보시면서 운행 상황을 미리 좀 보셔야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강조해드렸습니다. KBS 재난 관련된 방송 많은 시간을 들여서 또 보내드리고 있는데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정말 가슴이 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주 오송에 지금 공평 지하차도 침수 사고 인재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2020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사고에서 이미 사망자가 발생했던 걸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 네. 이번에 또 폭우로 인한 지하차도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이 관련 원인 그리고 책임 규명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오늘부터는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지자체부터 경찰까지 그 책임 소재가 좀 다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 사고 참사에 이르게 된 경위를 말씀을 드리면은 15일 오전 8시 40분경에 이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있는 궁평 2 지하차도에 근처에 바로 옆에 이 미호강이 있습니다. 하천이 네. 미호강에 무너진 제방을 타고 하천물이 순식간에 쏟아져 들어오면서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이 미호강이 15일 오전 4시경에 이미 홍수경보가 내려졌고요. 또 참사 2시간 전인 오전 6시 30분경에는 경보 수준보다도 높은 수위 심각 수위에 도달을 하면서 금강 홍수통제소가 관할구청에 그리고 청주시에도 인근 도로 교통통제가 필요하다고 전달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미호천교 재가설 공사 주변에 이게 그 교량을 놓고 있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공사 관계자가 지하차도가 침수될 것 같다는 위험을 112에 신고했다는 지금 보도도 나와 있고요. 주변 마을 이장님도 좀 신고를 했다는 지금 보도도 나와 있는 상황. 그래서 신고도 있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참사가 일어날 때까지 이 청주시 또는 구청에서 흥덕구청에서 교통통제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청주시 그리고 흥덕구청에서는 사실 처음에 교통통제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언론에 네. 나중에는 듣기는 했지만 매뉴얼에 교통통제 관련 내용이 없다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 또 언론에서 이 청주시 자연재해 표준 행동 요령을 찾아보니까 주민 대피 통행 제한을 하라는 내용이 버젓이 또 써 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입니다. 포항에서 지하 주차장 참사 때도 그 인근에 이 강이 넘쳐 흘렀고 그것이 지하 주차장 범람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주변에 공사장이 있었는데 지금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공사를 위해서 그 교량 공사인데요. 교량 공사를 하려면은 이게 중장비가 드나들어야 되니까 이동을 좀 편하게 하려고 두 개 일부러 무너뜨려 놨다는 의혹이 있다는 지금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신고를 사전에 받았다면 경찰도 책임 소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공사 관련된 이제 업체들도 책임 소재가 될 수 있고 일단 궁극적으로는 도로 그리고 지하차도 관리 책임 있는 청주시 흥덕구에 책임 소재가 있을 것으로 보여서 책임 규명이 명명백백하게 좀 돼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2020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사망 사고 있었을 때 그 네. 이후에 이 행안부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 이거 자동 차단 시설, 원격 이 차단 시스템 이걸 좀 대비를 해서 만들어야 된다 얘기를 했어요.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사실 지난해 만약에 이게 예산이 통과되고 지지난해 예산이 통과되고 2021년 예산이 통과되고 지난해 설치가 됐다면 이게 이런 참사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 예산 순위에서 어떻게 보면 안전이 뒤로 밀리다 보니까 제대로 설치가 안 되고 대비를 못하는 곳들이 많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요. 네. 그러니까 지자체와 정부 입장에서는 안전을 좀 제일 우선순위에 두는 행정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도 반드시 확인이 돼야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6박 8일간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는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네, 윤 대통령이 이번 이 여러 가지 피해에 있어서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네.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 전국적인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발빠른 대응을 강조를 했습니다. 아울러 사전 통제와 같은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지적을 했는데요. 그리고 특별 재난지역 선포와 같은 정부 차원의 대응도 주문을 했고 앞으로 이제 비가 다 그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각 지자체와 정부 차원의 대응은 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대통령의 지시도 오늘 뭐 정식으로 있은 만큼 네. 대응 사항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 비판, 뭐 지적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순방 기간, 이번 해외 순방 기간에서 국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방문한 거, 긴급하게 전격적으로 방문한 이런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국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좀 뒤로 미루고 기구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물론 수차례 화상회의를 통해서 피해 상황 점검도 하고 대책만을 제시도 했다라는 대통령실의 설명도 있었지만 물난이로 고통받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빈자리가 네. 좀 컸을 것 같다. 이런 아쉽고 안타깝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의 설명은 있었지만 결국 비 피해가 크다 보니까 관련 내용도 대통령의 국정운영평가에 포함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걱정되는 건 향후 비가 또 어떻게 되느냐, 또 더 많은 비가 오느냐 여부가 중요할 텐데요. 이게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미 피해를 아주 크게 본 지역들이 있죠. 전북 그리고 충북, 경북 이런 지역은 이미 피해를 크게 받고 사실 수해 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까지 또 많은 비가 예보가 돼 있어 좀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 네. 오늘 오후까지는 소강 상태 보이는 곳들이 많을 수가 있는데 내일이 고비라고 합니다. 내일까지 충청권, 전북, 경북 북부 내륙에 최대 3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되어 많은 있고요. 비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지역들이 인명피해가 이미 많이 발생한 지역들이어서 당국의 철저한 대비 필요해 보이고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총 강수량을 말씀드리면 충청, 남부지방 제주에 100에서 200mm, 경기 남부, 강원 남부 내륙, 강원 남부 산지, 울릉도, 독도는 30에서 100mm, 서울, 인천, 경기 북부, 강원은 10에서 60mm인데 저희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강수량이 문제입니다. 네. 시간당 강수량을 말씀드리면 이미 피해가 컸던 충청, 경북, 전북권에 18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내일 오후까지 시간당 30에서 60mm의 폭우가 예상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일부 지역은 시간당 80mm가 넘어간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피해가 발생한 곳에서 이런 시간당 강수량이 굉장히 높게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이미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어떻게 빨리 복구를 하고 준비를 오늘 안에 해내느냐, 이게 관건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비가 많이 온 곳에는 비가 그치더라도 집안이 약해지거나 축대가 있는 곳, 또 산비탈이 있는 곳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돼. 조금이라도 이상한 조짐이 보이면 빨리 관계기관에 바로 신고를 해 주실 수 있고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또 폴란드 공식 방문, 그리고 기존에는 예정되지 않았던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먼저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생 즉 사, 사 즉 생의 정신으로 우리가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 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우크라이나와 상당히 이제 유대 관계를 강화하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이야기했는데요. 전격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이 이 전쟁이 아직 중이긴 하지만 끝나고 나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일각에서는 뭐 수십조 원에 달한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사업 진출을 좀 포석을 다지기 위한 그런 행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먼저 이 외교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있냐면 대통령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몸소 이제 눈으로 가서 현장을 확인할 때 좀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상황을 평가할 수도 있고 피부로 느껴보면서 현지에서 뭘 필요로 하고 우리와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할 수 있는지 더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가치 외교, 네. 책임 외교 이 실천 기조가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 긴밀하게 연대한다는 명분 이것도 작용했다는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만나서 정상회담 이후에 얘기한 게 바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안보 지원, 인도 지원, 재건 지원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양국 간 협력 구상을 설명을 했는데 이 안보 지원, 뭐 인도 지원 이것과 함께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 지원 이 경제적인 문제도 중요한 이슈로 꼽히고 있는데 물론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 상황에서 재건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드러내놓고 하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좀 가장 어려울 때 돕고 지지를 보내야 나중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될 때 조금이라도 좀 더 큰 파이를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폴란드에 이 방문해가지고 정상회담 한 이후에도 제가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 사업에 있어서 폴란드가 발언권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활용하는 면도 있다라고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우크라이나 방문 물론 안보 지원과 인도적 지원이 제일 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재건 때 우리의 뭐 역할을 좀 더 강화하고 이익을 좀 늘려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대통령의 해외 순방 관련해서는 더 이야기만 나눌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리투아니아 이 나토 정상회의 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 명품 쇼핑과 관련된 보도 내용 더 많이 있긴 한데 시간상 이따가 일석이조에서 좀 더 깊숙이 다루도록 하고요. 주제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올여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 일본 국민 5명 중 4명은 일본 정부의 설명이 부족하다. 이런 또 지적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네. 교도통신이 14일부터 16일까지 18세 이상 전국 시민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오염수 방류에 관해 일본 정부의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응답이 무려 80.3%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이건 찬반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설명이 그렇습니다.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찬반이 비등비등하다고 또는 찬성 여론이 더 높다고 해도 많은 시민들이 정부의 설명 자체는 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정부의 설명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16.1%에 그쳤다 그러고요. 그리고 방류로 인한 소문 피해, 그러니까 소문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물건이 잘 안 팔리다든가 또 특히 수산물이 그런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런 루머나 그렇습니다. 관련된 뉴스 때문에 네, 이런 소문 피해가 일어날 것인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큰 피해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응답이 15.8%, 어느 정도 일어날 것이라는 대답이 71.6%로 이 어업인 등에 대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총 8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일본 정부 특히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이 계속 어민들 만나면서 설득하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14일에도 전국 어업협동조합연합회가 방류 반대 입장을 다시 표명했어요. 이런 부분이 있어 일본 정부의 설명과 설득 작업이 부족하다는데 많은 일본 국민들도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네. 참 정부의 국정 운영 또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얼마나 소통을 잘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집중호우의 여파로 중단됐던 일반 열차가 오늘부터 일부 운행을 재개합니다. 다만 안전상의 이유로 최소한의 열차만 운행되고요. 서대전과 수원을 경유하는 KTX와 중부 내륙선 등은 운행 중지가 계속됩니다. 열차 운행 정보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나흘째 잠수교가 전면 통제되고요. 개화 육관문과 망원 육관문도 차단 중입니다. 다만 여의 상하류 나들목은 오늘 새벽부터 정상 소통되고 있습니다. 지금 충청과 남부지방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지만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들어오면서 다시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빗길에서는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감속 운전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 수해 피해 상당히 큰 지금 피해가 났기 때문에 여야도 이번 주 예정된 서울 양평고속도로 논란 관련 상임위 논의를 연기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오늘 원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국토위에서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된 현안 질의를 받기로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너무 이제 폭우 피해가 크기 때문에 연기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국토교통부도 지금 네. 비 피해 관련해서는 또
소관 업무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원희룡 장관도 이 피해 지역을 방문하면서 네. 여러 가지 지시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 하겠다라는 게 국토위의 입장이고요. 또 법사위도 오늘 한동훈 법무장관을 상대로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이 대거 좀 사라진 문제 의혹 여기에 대해서 현안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건 또 취소했어요. 현안 질의는. 아울러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도 줄줄이 연기가 됐습니다. 뭐 지난주 청문회 마친 권영준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이 처리하기 위한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도 오늘 오후에 예정대로 열리는 상황도 있는데 네. 여야가 뭔가 공방을 벌이고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큰 그런 회의는 줄줄이 연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법관 후보자 두 사람은 거의 이제 임명이 되는 수순인가요? 어떤가요? 좀 네, 더 오늘 이 청문 보고안이 채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여당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자 때문에 여전히 이제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희룡 장관도 유럽에 갔다가 이제 귀국하면서 바로 관련된 질의를 앞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받을 텐데 사업 재추진을 위한 출구 전략들도 거론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허위다.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는 대안은 사실 뭐 민주당 시절부터 고민이 됐다거나 네. 민주당에도 뭔가 문제가 있고 관련이 있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강한 맞불 전략을 펼치고 있지만 사실 백지화 선언 자체는 어쨌든 정부가 한 것이고 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얽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사업 재추진을 포함한 출구 전략을 마련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고심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강경 모드 아래서도 여당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출구 전략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언론 보도로 언급되고 있는 여당의 고민들을 보면 일단 주민투표 그리고 타당성 재조사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사업 재추진 재논의에 가깝겠죠. 이런 해법들이 거론이 되고 있다 그래요. 하지만 주민투표를 통해서 종점을 정하는 방식은 사실 좀 가능성이 낮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여론이 그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좀 갈려 있는 상황이라 그러니까요. 실제로 양평 주민들에게 필요한 도로를 만드는 데는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지금 이러한 상황 국토부 타당성 조사까지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주민투표로 뭔가 결정하는 건 또 법적 요건에 맞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주민투표는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아무래도 타당성 재조사를 하는 것으로 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 부분은 그 현재 논란이 된 대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안을 국회에서 한번 논의를 한 다음에 국회가 의결해서 요구하는 사업을 기재부가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할 수 있다는 국가재정법 조항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조항을 이용해서 심지어는 여야 합의도 어느 정도는 가능한 부분이니까 네. 좀 정쟁을 마무리하고 사업 재추진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가능성도 거론이 된다고 하는데 재추진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아진다고 봐야겠네요. 근데 이게 이제 물밑에서 나오는 얘기고 여전히 아직까지는 지금 여당에서는 좀 민주당에 대한 맞불 작전이 좀 더 우리 눈에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업 재추진을 위한 방안이 고민이 되고 있다면 좀 빠르게 여야가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추진을 하는 쪽으로 가서 양서면이냐 강상면이냐 그렇죠. 판가름을 내겠다 네. 이런 걸로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왜 예타를 통과한 안이 이 본 타당성 조사 이걸 거치면서 바뀌었냐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은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떤 절차적인 상황이 있었고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이건 계속 국민들이 궁금해하거든요. 왜냐하면 예타를 통과한 안 그것과 이제 대안을 검토하는 본 타당성 검사를 보면은 이 검토 보고서가 한 2달도 안 돼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3월에 들어가서 5월에 이제 나왔는데 5월에 나온 전략환경 영향 평가 동해 종합기술공사 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본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서 네. 용역업체가 그렇게 해서 한 2달 만에 이게 강상면 안이 더 낫다. 교통량 분산이나 아니면 환경적인 면에 있어서 더 나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년은 걸려야 되는 그런 조사가 그렇게 대안 종점이 바뀌는 그 결과 그렇게 빠른 시간에 나올 수가 있느냐. 그럼 그게 뭐 인수위 기관도 겹치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는지 그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조사가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뭐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 이번 주 안에 열리게 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장관이 대담하게 될 텐데 이상하다는 것이 이런 거죠. 맨 처음에 원희룡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국회에 나와서 질문을 받았을 때는 뭐 늘공 어공 얘기하면서 뭐 들여다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백지화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갑자기. 그러면서 봐라 양평군이 제안한 안을 보고 이 안이 강상면 안으로 변경된 거다. 이렇게까지 맨 처음에 국토부에서 얘기했다가
용역 보고서가 나중에 등장했어요. 그걸 몰랐다가 왜 나중에 이 용역 보고서가 등장하게 된 것인지 이게 뭔가 졸속으로 진행된 것은 아닌지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 대통령 공약은 이게 양서면을 통과해서 홍천까지 가는 안이 이제 그려져 있던데 대통령 공약까지 백지화시킬 만한 그런 사안이었는지라는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원희룡 장관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모든 것을 공개하고 해명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이제 국회의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이 납득하고 설득을 할 수 있으면 설득 당할 수 있으면은 아마 이 사안이 좀 잦아들겠지만 수그러들고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출구 전략을 얘기하고 있는 예탈을 다시 하든지 아니면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전문가 토론을 거치든지 그렇게 가겠지만 그 단계로 가기 전에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좀 미심쩍은 부분들은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해소돼야 되겠죠. 종점이 변경이 됐는데 봤더니 김건희 여사 땅이 있더라. 그 부분 논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하고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있는 민주당 출신의 전 양평 군수의 땅이 양서면 그쪽에 근처에 있더라. 그것도 특혜 준 거 아니냐. 이 의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두 개 안을 올려서 국정조사를 하든 진상조사를 하든 그런 규명이 있어야 국민들이 볼 때 아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 이게 양평 국민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안인데 2안인데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양평 국민들의 뜻 플러스 국민들의 여론을 좀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점은 또 해소가 돼야 되니까요. 자,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봉호 연구원. 불체포 특권 포기라는 1호 혁신안. 바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의 첫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 그런 일인데 자,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을 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가 어제 보도가 됐는데 특히 이낙연 전 대표를 직접 언급을 좀 주목이 돼요. 일단 김은경 위원장이 개파 갈등 양상이 계속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열은 혁신의 대상이다. 총선을 앞두고 자기들끼리 개파 싸움을 부추긴다면 국민은 실망할 것이고 민주당에 등을 돌릴 것이라고 경고를 다시 한번 했고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최근 귀국하면서 이 개파 갈등이 좀 재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니까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당 원로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이낙연 전 대표 본인이 잘 아실 것이다. 자기 개파를 살리려고 정치적 언행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낙연 전 대표가 그렇게 하지 않으시리라고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당의 단합을 위해서 좀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또는 언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 표명인 동시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좀 바람이 담겨 있는 발언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볼 질문과 답변은 이재명 대표가 결국 사퇴해야 되는 것이 혁신이라는 당내 의견이 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개파 갈등의 성격을 가진 특정인에 대한 불만을 혁신의 영역으로 끌고 오면 혁신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사퇴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선을 그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민감할 수 있다고 또 판단했을 테고요. 네. 자, 불체포 특권 이야기가 나온 김에 나중에 이제 또 우리가 일석이조 시간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 한 30여 명의 의원들은 불체포 특권에 동의하겠다.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좀 더 힘을 실어줘서 혁신위의 제1호안은 통과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지적과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의원총회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검찰의 정치적 수사에 대응할 수 있는 방패가 사라지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다선 의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왔다고 하니까 결론을 못 내린 거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31명의 민주당 의원들 거기다가 당내 최대 의원 모임 더 좋은 미래에서도 이 불체포 특권 내려놔야 된다 이런 또 성명을 냈습니다. 네. 뭐 중복되는 의원을 합쳐 보더라도 한 이 당내에서 3분의 1 이상이 같은 목소리를 낸 거거든요. 그럼 당 내에서도 그러니까 지도부 입장도 그렇고 의원총회를 할 때도 이런 당내 목소리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다선 의원들 중심으로 아마 반대 목소리 있을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1호 혁신안인데 이거를 불체포 특권 이거 받아들이면서 내려놓기를 받아들이면서 쭉 가다 보면 이게 혁신위가 이 혁신안을 내놓을 때 여러 가지 1호부터 하나씩 발표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을 자 민주당 혁신이 아닙니다. 하고 한 번에 내놓으면 네. 거기에 대해 평가하면서 논의를 할 텐데 지금은 1호안, 2호안, 3호안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호는 뭐 꼼수 탈당
그 방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1호안부터 하나씩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나중에 공천 관련해서 나오게 될 이른바 기득권 내려놓기 아니면 뭐 삼선 초과는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때 그것까지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럼 다선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걸 하나씩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당내 좀 분위기도 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뭐 정무적인 판단이나 자신들의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뭐 초선, 재선, 다선 의원의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당내 분위기는 불체포 특권 포기 1호안, 1호 혁신안은 받아들이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아마 내일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는 다시 또 결론에 못 이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결론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 네. 자, 우리 뭐 워라밸 그러니까 일과 또 휴식의 좀 삶의 균형을 이루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실제로 워라밸을 보장받는 수준은 경제협력기구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다.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인 보건사회연구 최신호에 실린 논문을 보면요. 네. 2021년 기준 OECD 31개국의 이 노동자들의 시간 주권을 분석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주권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개인이 시간을 얼마만큼 자유롭게 배분해서 쓰고 있느냐 그런 능력과 권리를 보는 기준인데 노동시간의 주권 수준을 분석해본 결과 한국이 1점 만점에 0.11점으로 꼴찌에서 세 번째.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노동시간은 과도하게 길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짧아서 개인이 시간을 자유롭게 쓰질 못하고 있다. 배분해서.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이 1915시간으로 OECD 31개국 평균 근로시간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평균 근로시간이 1601시간이니까 거의 뭐 300시간 이상 더 많은 것이죠. 그리고 유자녀 기혼 여성의 고용률 역시 57%에 그쳐서 평균인 73.6%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일을 아예 못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실 수도 있겠고요. 경력이 단절돼 버리죠. 그렇습니다. 가족 시간의 주권 수준 역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0.37점으로 최하위권 20위에 그쳐서요. 제도상으로 보장되어 있는 육아휴직 같은 제도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쓰는 사용률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같은 이런 제도가 있어도 쓰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워라밸이 떨어지는데 또 일조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주목해 볼 부분입니다. 네, 박정호 기자는 그래도 워라밸을 챙기죠? 챙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에 뭐 현안이 계속 생겨나고 그러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시사본부가 우리 청취자분들께 또 두 분께는 또 워라밸이 되면 좋겠습니다.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3414님께서 주말 내내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2723님 마음 아픈 일들이 너무 많네요. 모두의 마음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수혜가 빨리 복구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저트송으로 벤 폴즈의 Still Fighting It 신청해 봅니다. 이 노래 들려드리고요.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노래 듣고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Good morning, sun. I am a bird wearing a brown polyester shirt. You want a Coke? Maybe some fries? The roast beef combo's only $9.95. But it's everybody knows it hurts to grow up, and everybody does. So weird to be back here. Let me tell you what, the years go on and we're still fighting, and we're still fighting, and you're so much like me. I'm sorry. Good morning, sun. 20 years from now, maybe we'll both sit down and have a few beers, and I can tell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에서 띄어쓰기가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붙여 쓸 것 같기도 하고 띄어서 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혼동되는 것들이 적지 않죠. 자, 그렇다면 그중에 하나 십수명가량이라는 표현의 경우는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우선 숫자 뒤에 있는 명은 사람을 세는 단위인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말과는 띄어서 써야 합니다. 문제는 십수를 붙일 것이냐 띨 것이냐, 또 가량을 앞에 말과 붙여 쓸 것이냐 띄어서 쓸 것이냐인데요. 먼저 십수는 붙여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말에서 수는 만 단위로 띄어서 쓰기 때문에 십수는 14, 17 등처럼 붙여서 씁니다. 그리고 가량은 정도의 뜻을 더하는 전미사니까요. 앞에 말과 붙여서 씁니다. 정리하면 십수 명가량에서 십수를 붙이고 명가량을 붙여서 쓰니까 여기서 띄어서 쓰는 부분은 수와 명 사이 한 곳밖에 없습니다. 또 매 순간이란 표현의 띄어쓰기도 혼동하기 쉬운데요. 매 순간에서 매는 하나하나의 모든 또는 각각의라는 뜻을 가진 관형사입니다. 따라서 매와 순간을 띄어서 쓰는데요. 이를 달리 표현하면 순간마다 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마다는 낱낱이 모두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기 때문에 순간마다 역시 모두 붙여서 씁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강원도와 충청 이남 쪽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경남 지역으로 강하게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함안에 시간당 평균 16.5mm를 기록 중입니다. 현재까지 수백 밀리미터의 비가 내린 상태인데요. 앞으로도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충청 이남 쪽은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고 서울 등 수도권은 내일 밤에 그치겠습니다. 상당량입니다. 충청 이남은 모레까지 100에서 300mm, 지리산과 남해안 400mm 이상, 제주 산지 많은 곳은 500mm 이상도 쏟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또 경기 남부와 강원도에는 30에서 120mm, 서울 등 그 밖의 지방 10에서 6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해서 대부분 시간당 30에서 60mm의 장대비 형태로 내릴 텐데요. 특히 내일 제주도와 일부 지역은 시간당 70에서 최대 100mm 안팎까지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계곡이나 하천에서 물이 불어날 수 있어서 주의하시고요. 산사태, 축대 붕괴 등 추가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 지역에서는 신속한 대피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33도 등 전국적으로 26도에서 33도로 제주도의 경우는 현재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27.5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호우 피해로 40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피해는 190여 채, 공공시설 피해는 630여 곳, 가축 폐사 피해는 57만여 마리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6박 8일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면서 특별 재난지역 선포 등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는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이 연장된 것과 관련된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뛰어가도 상황을 바꿀 순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국회에서 발언 경위를 확인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폭우 피해 속 유럽 순방 일정을 연장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것을 더불어민주당이 비판한 것에 대해 중요한 외교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을 국민들이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로 스위스, 호주에 이어 세 번째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되고 있는 장맛비로 전국 각지에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기준으로 잠정 집계된 사상자는 83명으로 사망 40명, 실종 9명, 부상 34명, 이재민은 10,000명 이상입니다. 특히 지난해 포항 아파트 주차장 사고에 이어 이번에도 청주 오성 지하차도가 침수돼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고 또 경북 예천군에서는 산사태가 마을을 휩쓰는 사고도 일어났는데요. 반복되는 사고의 원인은 무엇인지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나왔습니다. 지난주부터 비 피해가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을 거예요. 네. 침수 사고, 산사태 등 대형 사고들이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극한 호우로 인해 재난 문자가 발령되기도 했는데요. 이 폭우가 이례적이다, 예년과는 다른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까요? 뭐 비는 많이 오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상이변은 항상 예측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산사태인데 비가 그쪽 집안에 많이 왔으니까 그쪽에 많이 무너진 거지 뭐 서울 쪽이나 다른 데 오면 똑같이 무너진다고 봅니다. 네. 이례적인 폭우 성격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비가 많이 오는 것으로 예정이 됐고 그에 대한 대비는 또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자 지금 집중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입니다. 역시 사고 네. 발생 약 4시간 전에 미호강 범람 가능성을 경고하는 홍수 경보도 발령됐다고 하고요. 그런데 현장 영상에서도 확인이 됩니다만 치하로 물이 들어차는 순간까지 통제가 되지 않았다. 네. 이번 사고 일단 주요한 원인이 무엇이었을지 어떤 부분이 조치가 제대로 안 됐는지 또 네. 이것을 인재로 봐야 될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제방 같은 건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문제돼 가지고 제방이 무너질 수는 있습니다. 뭐 그리고 뭐 지금 지하차도에 뭐 펌프가 제대로 작동 안 됐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그런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오송 지하차도가 우리가 주는 교훈은 왜 4시간 전에 경고하고 1시간 전에는 뭐 주민들이 얘기하고 전부 다 경고를 했는데 왜 그게 작동하지 인명피해를 막지 못했는가? 거기에 지금 큰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지역에 과연 주민들이 있었으면은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재난에 참여했으면은 이거는 미리 막을 수가 있고요. 주민들이 제일 잘하니까요. 네. 근데 지금은 우리 재난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까 같이 뭐 홍수통제에서 지자체에 연락하고 지자체에서 피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고하고. 근데 이게 지금 작동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스템은 있지만은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때
그걸 놓치게 되면은 이게 대형 사고 나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난은 2중 3중으로 이건 어떤 그물망이 필요한데 그 그물망 하나가 그 지역 주민이 하나가 실제로 제도에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교수님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일단 더 정확한 구체적인 진상 파악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주민들도 또 근처에서 공사하고 있는 곳에서도 상당히 위험하다, 차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전달됐다고 하는데 한 사람만 관계 기관으로부터 나와서 차량 통제만 했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진단이 나오는데 네.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지금 모든 재난을요. 정부에서 지금 모든 걸 우리가 정부가 대통령이 총괄 책임자다. 컨트롤 타워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있고 피라미드 구조가 제일 밑에 공무원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공무원이 지금 시스템은 다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이 인원도 몇 명 없고 전부 다 할 수 없는 사실 공무원도 인원이 너무 적어요. 그 재난의 종류에 비해서. 그리고 재난은 실시간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 제일 잘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 참여해가지고 재난이 정부에서 놓치게 되면 그걸 크로스 체크해서 그걸 방지할 수 있도록 저는 이 오송사고는 인명피해만 안 나면 되는 건데 뭐 재난은 터질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놓치는 경우요. 여기서 똑같은 걸 뭘 느끼냐 하면 바로 작년에 10월 말에 이태원 사고 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태원 사고는 4시간 전에 12번인가 뭐 119를 했는데 나와보지 않고 그냥 CCTV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도 똑같거든요. 재난은 얼굴은 다르지만 지금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국민들은 12번이나 그때 이태원 하는데도 나와보지 예방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명피해가 요번도 사실은 그게 침수지역이고 바로 제방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침수된다는 걸 누구나 예측할 수 있죠. 주민들은 아마 알았을 거라고 봐요. 어느 정도는요. 근데 공사 관계자도 왜냐하면 공사 단계들은 그것을 얘기하게 되면은 그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좀 우리는 공익제보자들을 우리나라는 우대하지 못하고 차면 배타시켜버린다고요. 퇴출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죠. 공사 관계자도 알았는데도. 저는 그런 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너무 보수적이다. 네. 그래놓고 이걸 예방하겠다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근본적으로 파라다임이 바뀌어야지. 네. 뭐 누구 하나 실수가 있는데 그 실수를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그물망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빠진 겁니다. 이태원으로 그렇고. 네. 교수님 그 몇몇 이런 고속도로 터널에는 차단막 같은 것도 차량 이 경보를 알리는 그런 장치들도 있는데 지하차도 침수 위험 시에 차량을 통제하는 자동 차단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것도 사고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것도 그렇지만요. 사람이 그 지역 주민들이 뭐 출입구하고 퇴출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기다렸으면 되지 않습니까? 우기라는 게 사실 3개월이거든요. 3, 4개월이기 네. 때문에 비 올 때만 거기도 좀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부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뭐 여기서 그렇게 교훈 얻으면 또 이거 문제가 되는 거. 몇 명 처벌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재난관리 시스템에서 우리 국민이 빠져 있다. 제일 주인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막을 수 있는 걸 못 막는 겁니다. 인명피해를 못 막았다는 게 가장 큰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충북 오송 사고는 주요한 원인들이 그런 또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경북 예천군은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막심했는데요. 자, 이런 산사태 피해 이것은 주요한 원인이 무엇이었다고 분석을 하시나요? 요번에 산사태 나가지고 쭉 보면은 바로 12년 전에 2011년도에 전국적으로 10군데에서 한 달 동안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54명이 사망했는데 네. 저는 판박이라고 봅니다. 그때 2011년도에 7월 27일 날 아침 7시 40분에 서울에서 우면 산사태 나서 16명 사망했고요. 바로 7시간 전에 인천에서 춘천에서 마적산에서 산사태 나가지고 인하대 애들이 수학여행 가가지고 13명이 사망했거든요. 네. 인하대 애들이 사망한 거 바로 가보면 텃밭이 있고요. 거기 산책로에서 시작한 겁니다. 산사태가. 오면산은 위에 공군부대가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아까 10군데에서 54만 사망했는데 10군데에서 보면은 90%가 사람이 건든 데서 산사태가 발생합니다. 예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천도 거기도 산사태 위험 지도에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산사태 취약 지역도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럽니다. 26,000개가 전국적으로 있는데. 네. 그런데 여기서 산사태 발생하기 인명피해가 났거든요. 근데 가보면은 10년 전에 개발한 거하고 지금 보면은 지금 이 지역에 뭐가 있냐면 예천군에는 그 밑에는 과수원이 밑에서부터 개발하다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10년 동안에. 10년 동안에 산 중턱으로 막 올라가니까 산 중턱이 산사태가 가파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산사태가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요. 그러니까 산사태는 산사태 지도 가지고 이렇게 보면 지형에 따라서 이렇게 뭐 취약 지역 그렇게 자연적으로 나는 것보다
인위적으로 건드린 건데 그 건드린 거가 산사태에서 우리가 피해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하.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약 지역에서의 발생하는 산사태도 문제겠지만 약간의 개발이 시도된 부분이 빌미가 돼서 네. 산사태의 원인이 되었다. 이런 또 말씀도 주신데 근데 이런 걸 예방하려면 이런 걸 좀 미리 좀 조치를 취하려면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실태를 제가 2006년도부터 9년도까지요. 그 행정안전부에서 제가 어떤 연구 용역을 24억 원을 받아가지고 3년 동안에 100명을 국내외 전문가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봤더니 네. 100만 개가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100만 개. 그러면 홍콩은 5만 6천 개가 있거든요. 조그만 도시인데 그 규모에 비해서 우리가 100만 개라고 추정이 되고 그런데 지금 산림청에서 얘기하는 취약 지역이 2만 6천 개. 행안부에서는 산 쪽에서는 산림청이고요. 밑에 지자체에서는 행안부에서 급경사지 위험지역 해가지고 한 16,000개, 2만 개를 지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 중간에 고속도로는 국토부에서 하고요. 이 따로따로 관리합니다, 또요. 그리고 해봤자 한 10만 개도 안 됩니다. 90만 개는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실태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무너져서 인명피해 난 적 가보면은 전부 다 정부에서 관리하지 않은 데에서 인명피해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교수님 근데 그 숫자가 그렇게 많은데 참 인력도 태부적일 테고 교수님 판단하시기에는 그래도 지금 주어진 여건하에서는 어떤 좀 대비가 필요할까요? 네, 그래서요. 이게 너무 사실 정부에서 혼자 이거를 재난을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아하. 그거를 인정하시고 그래서 제가 작년 4월에 대통령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제 바뀌려고 그럴 때 선거 끝나고 나서 청와대 그러니까 뭐 용산 쪽에 제가 정책 제안을 냈어요. 134페이지에 정책 제안을 냈는데 제목이 네. 뭐가 있냐면 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 제안서를 134페이지를 제출한 겁니다. 거기에 결론이 뭐가 있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실제로 재난이 관리 시스템이 있지만 형식적이다. 그리고 실제로 예방 차원에서는 작동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빨리 국민들한테 얘기하십시오. 우리 5천만 국민이 우리 함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국민들을 우리 네. 공무원들 도와주면은 그리고 우리 함께 합시다. 그렇게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앞으로 큰 대형 사고가 나게 되더라도 이게 어떤 정쟁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다가 사실 이태원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가 있냐면 이게 정권의 어떤 정쟁에 휘말리지 말고 그리고 또 제가 그래서 거기서 134 정책자에서 뭘 얘기했냐면 지난 30년 동안 성수에서부터 지금 최근까지 32개의 큰 재난사고에서 네. 어떤 상황이 있는가 보니까 전부 다 주민들이 미리 사전에 얘기하거나 공사 관계자들이 제보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근데 그게 너무 판박이처럼 똑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해결점은 뭐냐. 국민들이 그 자기가 지역을 책임진다는 그 제일 상황을 잘하니까 우리나라 재난관리 시스템 밑에 컨트롤, 대통령이 총괄이면은 그 밑에 국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어떤 수족처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걸 오송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시스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 용산에서 134쪽 보고서에 대한 전화는 왔나요? 네, 작년 12월 달에 1월 달에 자기네가 검토하겠다 그랬습니다. 전화를 받으셨군요.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교수님 마지막으로 네. 자, 비가 더 올 텐데 지하차로도 그렇고 길게 말씀을 여쭙기는 그렇고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산사태도 그렇고 축대도 연약 지반의 축대도 그렇고 어떤 대비를 핵심적으로 해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까 말한 실태 파악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거기서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산지가 있으면은 산지에서 위에서 사람이 건드려서 많이 무너지기 때문에 산 밑에서 있는 집들은 무조건 피하시고요. 또는 그 전에 좀 시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2m의 철근 콘크리트 보호벽만 만들면은 산사태가 나더라도 예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립당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철저한 또 공법적으로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Hit me and don't make me strong. 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있는 일석이조 시간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은 뭐 비 피해 없으셨어요? 예, 뭐 저희는 없었지만 지금 너무 국가적으로 피해가 커가지고 네. 좀 안타깝습니다. 김준일 에디터는요? 예, 뭐 저도 산에 살거든요. 산에요? 네, 바로 뒤에 등산로가 있어요. 저는 평생을 산 등산로 입구에서 자연인이세요? 아예 그 뭐 나는 자연인이다. 그분도 뭐 실종돼서 되게 안타까운데 네네. 그래서 뭐 큰 문제는 항상 없었는데 진짜 너무 좀 많이 이게 지금 2011년 우면산 그 산사태 이후로 지금 최고 많이 사망자가 나온 거거든요. 네. 왜 국가가 이런가 좀 걱정도 되고 화도 나네요. 예. 네. 자, 수해 상황이 또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하고 또 겹쳐서 여러 가지 또 논란도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두 분께 윤석열 대통령 유럽 순방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또 이번 순방 성과와 또 내용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박원석 의원님부터. 근데 이게 이제 나토 그 정상회의였잖아요. 네. 사실은 우리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옵저버로 참가한 건데 뭐 한일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여러 정상회담들이 있었고 또 우크라이나 방문까지 깜짝 방문까지 전격적인 방문도 있어서 눈에 띄는 해외 순방 일정이긴 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그 명품샵 쇼핑 논란과 또 이 국내 수해 상황에서 일정을 연기하면서 굳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어야 되냐라는 논란이 겹쳐지면서 이게 순방 성과나 이런 건 다 뒷전으로 가고 또다시 이제 대통령실의 뭐 정무적 판단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순방 일정이나 외교 일정상의 판단력 문제가 여러 가지 구설에 오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준일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보통 대통령 해외 순방하면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갔는데 이번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윤석열 대통령은 나가면 떨어지는 게 그동안 과학 아니었습니까? 네. 거의 그랬잖아요. 이번에도 여지 없었다. 이 정도면 실력이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이고 두 번이면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외교를 하는 문제보다도 부수적인 문제로 네. 잡음이 생겨가지고 외교 성과가 가린 게 여러 번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바이든 날리면도 그랬고 뭐 엘리자베스 조문도 그랬고 여왕 조문도 그랬고 뭐 기타 등등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정도면 실력이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외교 안보 라인 그리고 대통령 홍보 라인이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네. 앞으로도 기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외교를 잘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또 나가면은 또 누가 사고 치겠구나. 또 이게 논란이 일겠구나.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걸 좀 심각하게 봅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예. 이게 점검을 해도 쉽게 달라지기 어려운 게 참모진의 문제이거나 혹은 말하자면 이 참모진들의 서포트의 문제라면은 외교안보 라인을 갈거나 또 한 번 갈았잖아요, 실제로. 근데 그러면 해결될 수 있는데 주로는 사고를 치는 당사자가 대통령이거나 뭐 영부인이거나 이렇기 때문에 이게 수습이 잘 안 되죠. 네. 바뀌지 않는 거예요, 참모진을 갈아도.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건 맞는데 결국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안 바뀌는 문제다, 이 문제도. 이렇게 네.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다루기로 하고 우선 그래도 냉정하게 봤을 때 두 분 보시기에 이번 나토 그리고 폴란드 우크라이나로 이어지는 일정 자체가 뭐 평가와는 다르게 성과는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아마 정부에서는 가장 큰 성과로 이제 홍보를 하는 게 네. 어쨌든 국제사회의 뭐 보편적 정의랄까요? 근데 이런 거에 발맞춰서 함께 하고 있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통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실제 방문함으로써 그런 거를 보여줬다. 그리고 이제 전후 재건 사업에 우리가 실리나 국익이 있을 수 있다. 그 점을 이제 뭐 앞장서 가지고 대통령이 해결하고 왔다. 이런 정도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반대 급부도 있거든요. 결국 우리 지정학적인 상황에서 결국 그렇게 되면 이제 러시아하고는 불편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데. 러시아는 당장 그런 반응이 나왔어요. 네, 그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가 있는 거냐. 그리고 어쨌든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라는 게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인도적 위기를 만들고 있고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도 뭐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그런 목소리에 동참하는 건 맞는데 그렇게까지 비장할 필요가 있었냐. 뭐 사직생. 사실 우크라이나가 무슨 우리 동맹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뭔 사직생까지 하냐. 그냥 인도적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인도적 위기를 규탄하고
러시아의 그런 침략 전쟁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국제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인도적 지원에 동참한다라는 정도만 얘기하면 되지 무슨 동맹도 아닌 나라에 가가지고 그 사직생을 얘기하고 사직생의 연대를 얘기하냐 이런 비판도 있을 것 같고요. 의미와 성과가 있는 일정이긴 했는데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아니 그러면 이제 대러시아 외교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보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미 동맹에 치우치면 한중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보관이 있어야 되듯이 이 문제는 마찬가지예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 수가 없잖아요. 국가라는 이 실체가.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 특히 저는 갈 수도 있는 일정이었지만 국내 사정을 감안했을 때 취소할 수도 있는 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아하. 왜냐하면 지금 뭐 결과적이긴 하지만 40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이 수재로 희생이 됐고 그 전조가 보였던 상황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전격 취소할 수도 있었다고 보고 근데도 굳이 간 건 윤 대통령이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G7 서방 지도자들이 다 갔거든요. 이제 그런 위치에 서고 싶은 거고 그런 진영에 서고 싶은 거고 그걸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그 마음이 크다 보니까 그런 판단을 결과적으로 내린 게 아닌가 싶은데 당연히 대통령실도 최종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렸다. 당연히 그거는 이제 논란이 따를 수밖에 없는 문제고 감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김준일 에디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수해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국내에 났는데 컨트롤 타워가 부재 중이고 결국 우크라이나행을 선택을 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쟁점인 거죠. 국제 정치,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이제 논란, 그리고 국내 상황, 수혜가 났는데 가는 게 맞느냐, 그리고 발언 수위, 요 세 가지인데 발언 수위에 있어서는 저도 저기 박원석 의원님하고 거의 생각이 똑같아요. 사즉생, 생즉사 완전 오바죠. 뭐 거기 가가지고 뭐 죽고 거기 뭐 우크라이나 사람들 알아먹습니까? 그게 그 맥락이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 앞두고 이건 국내 정치용이에요. 내가 이렇게 비장한 사람이야. 뭐 이거 보여주려고 한 건데 많이 오바고.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감동을 줘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또 한몫 또 든든히 또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지도 않을까요? 뭐 그런 거를 염두에 뒀겠죠. 사실 재건 사업에 있어서 뭐 참여하는 건데 지금 전쟁 중인 국가인데 재건 사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도 그 국가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 사실 그런 문제도 있어요. 저는 국제 정치 먼저 말씀드리면 갈만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나토에 참석한 것 자체가 완벽한 시그널이죠. 그러니까 나토에 간 거가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 가겠구나 윤석열 대통령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것까지 이제 열어뒀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준일 에디터는 일정 공개가 안 됐을 때도 갈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아니 언론 보도로 이미 나왔어요. 그때 대통령실이 부인했습니다. 이미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봤어요. 간 김에 다만 이제 재밌는 게 옛날에 이준석 대표가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에 헷갈리는데 우크라이나 가니까 작년이죠. 그러니까 이제 난리를 쳤잖아요. 장제원 의원, 정진석 의원 뭐 국익을 해치는 뭐 그런 막 비판을 했는데 용모방망이가 등장하고 윤석열 대통령 방문한 거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국내 상황상으로 봤을 때는 아쉽죠. 이거는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이에요. 저는 정말로 왜냐하면은 심지어 젤렌스키 대통령이 위로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국내상 이게 지금 참 수해 이렇게 사람 많이 죽은 거 사실 이게 지금 그 멜라니 저기 이탈리아 총리가 작년에 G7 했을 때 수해 나가지고 대홍수 나가지고 그냥 회의 그 중단하고 와버렸거든요 이탈리아로. 그래서 이게 국내 정치를 위해서는 분명히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고 할 수도 있었겠다. 뭐 하지만은 이제 정상회담은 대통령이 하는 거고 이거는 사실 다른 사람이 잘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챙기고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은 드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너무 많이 죽었고 컨트롤 타워가 있느냐라는 이런 비판을 받았을 때는 이거는 감수해야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결국 이 해외 순방을 통한 성과 또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하면서 수해 피해를 입고 있는 국내에 대한 또 논란, 국내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거에 대한 논란 이 부분이 되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수물자 지원을 확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무기 수출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그런 게 두드러지거나 그런 것을 표면화시키면은 그거야말로 우리 국익에 별로 도움이 안 되죠. 그 러시아와의 긴장이 굉장히 높아질 거고 그에 따른 반대급부가 반드시 따를 거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인도적 지원에 저는 방점을 두는 게 맞다.
그리고 군수물자 지원도 이번에 가서도 뭐 여러 가지 군수물자 지원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포괄적 인도적 지원 내에 일종의 방어형 군수물자를 지원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도드라지는 의제로 부각시킨 것은 약간 전략적인 실책이 아닌가 싶고요. 그게 공격용 군수물자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에 대해서 헬멧과 방탄복이면은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착용하는 거니까 러시아로서는 상당히 반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걸 네. 도드라지게 보일 이유는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건 러시아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닙니다. 냉정하게 어쨌든 우리가 지금 북핵 위기와 또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 위기를 고려했을 때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실이에요. 그 현실 문제를 전혀 저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정권 시절은 아니지만요. 과거 우크라이나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전수했던 나라입니다. 잠깐만요. 우크라이나가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전수도 했었던 국가인가요? 그럼요. 근데 러시아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우주 발사체 기술을 전수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제 정치라는 게 이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 보편적 정의에 반한다고 얘기하는 거 옳습니다. 그러나 이 한 우크라이나 한 러시아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대목들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렇게 비장하게 오버할 이유가 없다. 그냥 건조하게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보여주고 있는 보편적 지원과 보편적 도의를 보여주면 된다. 그게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비장했다. 네. 자, 지금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서 또 주목받는 또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 쇼핑, 그러니까 명품이 붙습니다. 명품 쇼핑 논란인데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로 파장과 문제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많이 이제 비판들을 하셨어요. 저는 조금 약간 다른 관점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제 명품을 뭐 샀네 안 샀네 5거래 갔네 뭐 호객행위를 당했네 안 당했네 막 이런 논란이 있잖아요. 이게 저는 이거를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김건희 여사는 정말 그 욕망을 숨기지 않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예전에 김건희 여사 학력 논쟁, 학력 이제 뭐 그리고 뭐 학력 부풀리기 그리고 경력 뭐 위조, 위변조 그리고 이제 논문까지 뭐 이거를 하면서 보는 게 봤을 때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은 단 한 번도 쉬지를 않고 뭔가를 공부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교생을 하거나 대학원을 다니거나 학위 논문을 쓰거나 그러니까 코바나 컨텐츠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되게 바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제가 김건희 여사를 그러니까 욕망 덩어리예요. 욕망 덩어리. 이게 뭐냐면은 신분 상승의 욕망, 뭐 이제 자기 학벌을 더 높이고 싶은 욕망. 그러니까 그렇게 이력을 채우는 부분들을 이제 욕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 저는 그거를 나쁘게 보지 않아요. 그 자체를 왜냐하면 그게 자기 발전의 이제 어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모에 대한 욕망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 자리에 따라서는 좀 절제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욕망이 어디서 드러났냐면은, 그러니까 품격이 있어 보이고 싶은 욕망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코백을 든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부자들의 노블레스 오블레주 막 이런 것들은 이제 명품 안 사요. 명품 보이게 안 해요. 이부진 뭐 이렇게 기사 나오는 거 보면 뭐 75만 원짜리 뭘 맨데 막 이런 거 맨날 기사 나오잖아요. 요즘 비닐 봉지 들고 다녀. 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에코백을 메고 간 거예요. 그런데 명품백에 대한 욕망은 숨길 수가 없어. 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다가 걸린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그 욕망을 이제 자리에 맞게 좀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맨날 사진도 예뻐 보이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 설현처럼 뒤에 45도 쳐다보는 거 이거 요즘은 안 나오더라고요. 막 이런 거 맨날 찍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 영부인이란 자리에 맞는 좀 욕망을 추구해라. 그래서 이런 명품 이게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욕망을 좀 내려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되게 많은 일들이 좀 해소가 될 겁니다. 좀 이게 이제 이 김건희 여사의 뭐 어떤 그런 관련된 행보들이 대통령의 지지율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죠. 엄청 많이 주죠. 엄청 부정평가가 엄청 많아요. 이 부분에 박 의원님 이거 있어서는.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의 해명은 이런 여러 가지 홍보활동 이런 바면 또 호객행위라고도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방문을 하게 됐다. 근본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방문을 하게 됐든
해외 순방에서 이 대통령의 부인 여사의 소비 행위 어떤 백화점에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해명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공식 해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냥 익명의 관계자 발 얘기인데 만약 그게 공식 해명이라면 문제가 심각하죠. 그건 너무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해명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실의 공식 해명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유럽의 명품 브랜드를 모아서 파는 편집샵이 길거리에서 호객행위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요. 저는 사전에 이미 다 연락이 돼서 스케줄 조정이 됐고 매장을 비운 상태에서 방문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출발하기 전에 어레인지된 일정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보통 대통령의 모든 동선은 영부인의 모든 동선은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현지에서 결정되는 거 없습니다. 아주 돌발 상황이 있지 않은 한. 근데 16명 수행을 데리고 쇼핑 다닌 걸 돌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것도 체계적으로 5군데 매장을 다 들렸잖아요. 다음 날 또 누군가 가서 물건을 픽업했다 그러고. 뭘 사왔는지 좀 밝히셨으면 좋겠고 그 세관 신고는 하셨는지 이런 것 좀 밝히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제 김준일 기자가 뭐 욕망 얘기를 했는데 뭐 인간이기 때문에 다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공적 통제하에 놓여야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공인 뭐 대통령 영부인은 공인이 아니지만 대통령이라는 국가 최고이직 공무원의 아내이기 때문에 공인에 준하는 공적 통제를 받아야 되고. 그럼 그 말씀 부속실을 여전히 안 만들잖아요. 부속실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 저는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 기록이 돼요 저런 게 모든 과정이 네. 사전의 기획부터 준비부터 저 일정 전체가. 근데 지금은 그런 게 과연 기록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책임을 물을 곳이 없잖아요. 어디에다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여전히 대통령 영부인께서 아무리 자유로운 영혼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제는 대통령의 최고 통치자의 부인이 됐기 때문에 그 욕망까지도 공적 통제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되지 않는 한 저는 이게 계속 이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될 거고 말하자면 국민의 힘에 약한 고리가 될 거다. 지금 지지율이 많이 빠지잖아요. 네. 그 지지율 많이 빠지는 키워드는 김건희입니다. 양평땅에도 김건희 여사, 이번 쇼핑 논란에도 김건희 여사, 그걸로 지지율이 저는 빠지고 있는데 내년 총선까지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은 아마 국민의힘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치르게 될 거예요. 김준일 에디터도 계속 관련된 정치 분석도 하고 계시는데 김건희 여사의 이야기는 지난 대선 때부터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뭐 대통령 해외 순방 때는 또 배우자로서 같이 또 동행을 해야 될 테고 앞으로도 남은 임기 동안 계속 활동은 이어질 텐데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또는 김건희 여사 스스로 대응을 하는 것이 또 행보를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까요? 그러니까 박원석 의원님이 사실상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공적 통제 아래 놓여야 돼요. 근데 이거를 본인이 받기를 거부하는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을 부리는 것인지 제2부속실도 안 만들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전언으로 들은 건데 김건희 여사의 한마디도 못 한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하자고 하면은 그냥 대통령실 직원들 그냥 다 전언입니다. 따라온대요. 전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아니다고 예를 들면은 저는 갈 수도 있다고 봐요. 뭐 쇼핑할 수도 있죠. 근데 16명을 대동하면서 안 걸리라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게 쫙 가면서 막 통제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막 건장한 사람들이 딱 봐도 그냥 딱 걸리잖아. 그러니까 진짜 가고 싶으면은 한 명 데리고 가든지. 제가 그 국회의원들한테도 맨날 얘기하잖아요. 네. 뭐 회기 중에 문자 잠깐 볼 수도 있죠. 안 걸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붙이라 그거 반사되는 거. 필터 좀 붙이라 내가 맨날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러면서 안 걸리니까 욕망에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가 하겠다는데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를 우습게 보나?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도 안 고치나? 약간 그런 게 굉장히 오만한 질 수도 있고 정권에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정말로 총선도 생각하고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도 이거는 직언을 해야 됩니다. 왜 이걸 가만두나 이거를? 아니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참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나라의 정상의 부인도 그 정상 외교에 나가서 명품샵에 가서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네. 심지어 아이쇼핑도 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김건희 여사의 그 일정이나 동선에 대해서 이제 공적으로 통제해야 된다. 부속실 만들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런 얘기가 국민의힘에서 나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그럼요. 근데 과거의 보수 정당이 이 박근혜 이명박 정권 시절에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네. 할 얘기는 했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아무리 이제 임기 1년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책임 있는 여당인데 저런 모습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어떤 참모도 이건 좀 곤란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당마저도 여기에 침묵하고 오히려 이거를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방어하려고 든다면 망조 드는 거죠. 네. 자, 이 이슈는 앞으로 계속 더 불거질지 어떨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조 전 장관이 내년 총선 때 반면 그룹을 형성해서 차기 대권을 노릴 것이다. 이런 보도와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 본인이 비판적인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근거 없는 상상과 추측으로 소설을 쓰는 분들이 많다. 저는 만신창이 가족을 챙기며 과거와 현재를 성찰 중이라는 내용인데 자, 조국 전 장관의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정확하게 또 방향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설이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김준일 에디터는 어떻게 보세요? 이건 이 기사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뇌내망상 약간 뭐에 가까운 뭔가 가정법이 너무 많이 붙어 있는 뭐 이런 기사더라고요. 저도 찾아서 읽어봤는데 뇌피셜이네요. 네. 예. 그러니까 뭐 근거가 없어요. 사실은 근거가 딱히 없고 이제 주변 사람들의 관측 뭐 이런 걸로 이제 뭐 한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이거 뭐 누가 알겠어요. 근데 이제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굉장히 여러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반면 그룹의 선두에서인데 그러면 일단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 등등등 해서 다 불편해질 것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명이라고 좋아할까요? 그러면은 조국의 강을 너무 건너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해서 다 불편한 거라서 강하게 조금 이거에 대해서는 대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조국 저도 이제 전원으로 들은 거지만은 지금 재판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제 PC 태블릿 PC가 아니라 그 이제 PC의 증거 능력에 관련해서 동양대 PC는 이미 인정이 됐는데 짐에 있는 자택 PC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대법원에서 지금 쟁점으로 붙은 상황인데 네. 이 부분을 본인이 무죄를 받으면 상당히 출마하는데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거기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좀 조국 장관 뭐 출마를 할 수 있는데 너무 앞서 나가지 말자. 이거에 좀 아무리 이슈라도 이런 식으로 좀 뇌피셜을 쓰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반면 그룹 결성 차기 대권 이재명 대표를 견제할 것이다. 이런 건 좀 약간 아직까지는 설에 가깝다. 이렇게 본다면 박 의원님 오늘 이제 잠시 뒤에 2시에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항소심 첫 공판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검찰이 딸 조민 씨의 반성 여부와 함께 공범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민 씨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 전 장관이 좀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 그리고 이 재판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 함의가 담길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단 검찰의 태도를 좀 비판을 강하게 하고 싶은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조민 씨에 대해서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검찰이 수사해서 판단을 하면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정상 참작의 사유까지를 포함해서 판단하면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마치 조국의 자백을 조 전 장관의 자백을 압박하는 듯한 이런 모습은 그거는 검찰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짓인데 그런 짓을 지금 서슴지 않고 이 검찰이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겠고요. 그건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검찰의 아주 나쁜 습관 이게 이제 이 정권에 도드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사람의 그런 궁박한 처지를 그 저울 위에 올려놓고서 자 우리는 이렇게 원하는데 너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식으로 그 사람의 양심을 압박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절대로 법이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한계를 지금 이 검찰이 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점을 먼저 비판하고 싶고 조 전 장관이 그렇다고 해서 절대 자기 혐의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혐의를 인정하면 다 무너질 거예요. 지금까지 본인이 지켜왔던 그런 이 태도가 때문에 설사 검찰이 이렇게 압박해 오더라도 지금 뭐 조 전 장관이 그 조민 씨의 기소 여부를 염려해서 혐의를 인정하나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검찰을 이따위로 수사하면 안 됩니다. 조민 씨한테 혐의가 있으면은 기소하면 돼요.
그러나 혐의는 있지만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다. 가족이 다 수사받고 있고 재판받고 있다. 네. 과거의 전례들도 있으니까 정유라 같은 경우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무혐의 처분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지 내가 끝까지 지켜보겠다라는 것은 법이 하지 말아야 될 모습을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법 이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렇죠. 일종의 정치적 압박을 하는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마디만 딱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워딩으로 검찰을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이 말을 윤석열 대통령이 했는데 네. 지금 야 조민이 문제가 있으면 기소하면 되지. 조민 따로로. 네, 네. 조민 따로 판단하면 돼요. 이걸 가지고 야 조국 네가 죄를 자백하면 기소 안 할게 이게 깡패 아닙니까 이게? 네. 자, 이거 하나는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이 7월 17일 재연절이죠. 김진표 국회의장이 기념식 경축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복수추천제 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에 대해서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하자 이런 제안을 냈는데 김준일 대표는 가능성 그리고 왜 이런 제안을 내놨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은 낮은데 이거는 굉장히 찬성이에요. 일단 김진표 의장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게 개헌 너무 한국 어렵다. 무슨 혁명이 일어나야지 개헌하냐. 독일은 69년 동안 60번 했다. 우리도 계속 하자. 상시적으로 하고 그러려면은 원포인트 개헌부터 해서 훈련도 하자. 국민도 훈련하고 국회도 훈련하고 그런 차원이거든요. 전 특히 이제 어제 제가 시사본부에 나왔는데 주말 시사본부. 그래 원포인트 개헌해야 된다. 불체포 특권 이거.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혹시 김진표 의장께서 들으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필요하다. 들으신다면 주말도 들으실 텐데 주중을 좀 더 들으시겠죠. 주중 많이 들으시겠죠. 근데 주말에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게 될 수 있으면 좋은데 아마 양당에서 안 받을 거예요. 특히 근데 민주당이 저는 불체포 특권 폐지를 우리는 개개인의 서명이 아니라 법으로서 우리는 바꾸는 걸 원한다. 시행령 정치 문제 있다라고 맨날 비판했잖아요. 차라리 개헌하자라고 해서 민주당이 먼저 이거 던지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민주당의 오력을 받아주는 게 나았습니다. 자, 박원석 의원께서도 한 말씀 해 주시죠. 아니 필요한 얘기고 공감합니다. 근데 매년 재연절에 역대 국회의장들이 거의 비슷한 얘기를 돌아가면서 하셨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얘기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엔 내년 총선 때도 안 될 것 같고 여야가 지금 보이는 모습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 그런 수준의 협치에 이를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건 둘째치고 선거제도라도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좀 그 성과를 내는 결과를 내는 국회의 모습을 한 번쯤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람과 함께하면 국제 뉴스를 속속들이 알 수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를 꼼꼼히 살펴보는 국제본부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오늘 시간은 또 내용을 다뤄야 돼서 바쁘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국제 뉴스 외신에 대해서 잘 파악할 수 있는 팁, 꿀팁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뉴스만 보시면 사실 이게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고 이 나라 상황도 모르고 사실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막 이런 생각이 그렇게 들어요.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국제뉴스를 조금 제대로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제가 그 나라에 대한 공부부터 먼저 하시면은 재미삼아 예를 들면 이 나라가 어디 있는지 부터 시작해서 인구는 어느 정도 되고 어떤 대략적인 역사를 가졌는지 그걸 기본 좀 지식으로 가진 상태에서 이걸 보시면 훨씬 더 재밌고요. 저는 참고로 제가 늘 하는 게 뭐냐면 그 세계 지도가 저는 벽면 한 면에 제가 크게 붙어 있거든요. 집에요? 네. 그리고 바로 가까이에는 큰 지구본도 있거든요. 계속 그 앞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서성거리면서 나라를 계속 외우고 있어요. 네. 예. 그게 기본이겠죠. 예. 그래서 문희정 평론가가 지구전에 강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이거 웃으면 안 되는 건데 웃어버렸네. 안 되는데요. 네, 재밌네요. 자, 여러분들 여하튼 국제 뉴스야 배종찬의 시사본부, 문희정 국제본부를 또 항상 열혈 청취하시면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격적인 방문을 하고 돌아왔지만
지난주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상당히 파괴력도 살상 무기의 또 파괴력도 좀 위험성도 큰 집속탄을 지원할 거냐 말 거냐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결국 지원하는 것이 사실화됐네요. 그렇습니다. 그 7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지원 승인을 했고요. 네. 그리고 13일 날 미국 정부가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인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걸 받은 우크라이나 육군 총사령관도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이거 막 받았고 아직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전장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게임 체인저가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이렇게 집속탄 사용과 관련해 가지고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니까 러시아 측에서도 당연히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푸틴 대통령이 16일 날 러시아는 집속탄을 충분히 비축하고 있고 그런 탄약이 러시아군에 사용이 된다면 러시아도 쓸 권리를 갖게 된다. 맞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 근데 이걸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이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집속탄을 사용했다. 이거 전쟁 범죄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해왔거든요. 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푸틴 대통령은 분명히 지금까지 우리는 집속탄을 사용한 적이 없었다. 탄약이 부족했던 기간에도 쓰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는 집속탄을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만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 영국, 캐나다, 스페인 뭐 이런 우방국들을 비롯해서 UN, 엠네스티 다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를 했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항상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물론 평화를 얘기를 해야 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잘못했습니다. 분명히 잘못을 했지만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진실은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 워치가 7일 날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전쟁에서 사실은 양측이 다 집속탄을 사용을 해서 민간인을 살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가지고 있는 걸 이미 사용을 했고 우크라이나는 미국으로부터 받지 않았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집속탄을 사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전쟁과 관련해서 보도가 나올 때 러시아 악마화가 서방 언론들의 궁극적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러시아도 사용했고요. 우크라이나도 사용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꼭 댓글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너는 러시아 편이냐? 그러니까 저희는 어느 편이 아니라 진실을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네. 심지어는 이제 러시아 편인지 우크라이나 편까지도 갈라져야 되는. 네. 그래서는 곤란. 굳이 우리가 그 어느 편에 설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평화의 편입니다. 네. 우리는 시사본부의 편이죠. 저는 배종찬 소장님 편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민간인들의 피해가 없어야 될 텐데요. 집속탄. 참 앞으로도 어떤 전쟁에 더 참상이 있을지 참 우려가 됩니다만 없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고 러시아의 용병 기업입니다. 바로 프리고진으로 알려져 있는 이 바그너 그룹이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벨라루스에 있다 소식이 있던데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지난달 24일 날 프리고진이 바그너 그룹 용병들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고 이제 어쨌든 본인이 벨라루스로 망명하는 걸로 합의를 하고 처벌을 피했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나왔던 여러 가지 예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프리고진만 벨라루스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바그너 그룹 일정 수 정도가 같이 따라가게 되면은 전선이 원래 바그너 그룹이 있던 동부 그리고 다시 옮겨간 위쪽, 그러니까 이 벨라루스 쪽에서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가 훨씬 가깝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전선이 두 개로 나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이 나왔었는데 지금 수백 명의 바그너 그룹 용병들이 벨라루스에 들어와 있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러시아 국방부는 뭐 바그너 그룹으로부터 뭐 무기들 다 인도받았다. 무장 해제 수순이 완료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14일 날 바그너 그룹 용병들을 태운 것으로 보이는 차량 60대가 벨라루스로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벨라루스 국방부가 이제 자국 군인들을 훈련시키는 동영상을 공개를 했어요. 근데
그 왜 지난달 반란 이후에 그 빈 군사 기지에 굉장히 많은 천막들이 들어서는 모습이 위성으로 확인이 됐죠. 예, 그게 이제 한 5천 명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바그너 그룹 용병들이 머물 것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대로 된 거고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그 전선이 두 개로 나뉘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러시아 측에서 지금 새로운 얘기가 하나 나온 게 뭐냐면은 이렇게 벨라루스군을 훈련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수바우키 회랑 점령을 위한 거다라는 얘기가 직접적으로 나왔어요. 이 수바우키 회랑이 어디냐면은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거의 병적으로 굉장히 히스테리컬한 반응을 보이는 나라가 폴란드입니다. 왜냐하면은 폴란드는 러시아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하는데 그게 아니죠. 러시아와 가장 연합국가라고 할 수 있는 가까운 국가인 벨라루스와도 붙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그 폴란드 쪽에 칼리닝그라드라고 러시아의 역의 영토가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는 그 핵무기도 배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발트해를 오가는 러시아 함대가 거기에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 입장에서는 러시아로 실제로 러시아와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무진장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네요. 당연합니다. 근데 벨라루스에서 그 칼리닝그라드로 가는 그 길을 수바우키 회랑이라고 하는데 좁은 길인데 한 100km 정도 됩니다. 바그너 그룹이 그쪽으로 가서 거기를 점령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러시아 측에서 한 거예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폴란드가 그 국경에 1,000명의 군대와 200대의 군용 차량을 지금 확대 배치를 했다.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더군다나 이 바그너 그룹의 이 병사들은 일당 100일 정도로 베테랑들이잖아요. 일단 정예군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예, 굉장하죠. 자,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프리고진의 거치가 어떻게 됐던가든지 궁금해서 제가 지난주에 여쭤봤었는데 또 하나는 바그너 그룹의 새로운 수장을 푸틴 대통령이 직접 지명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일각에서는 프리고진하고 푸틴 대통령이 워낙 가까운 사이고 경제 공동체다. 그래서 프리고진을 쉽게 내치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푸틴은 어쨌든 자신의 리더십을 위해서는 자신에게 겉으로 반란을 꾀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까 궁금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죠. 내가 프리고진이라면은 굉장히 음식을 조심할 거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독살 위험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푸틴이 처벌도 안 하고 뭔가 프리고진이 모스크바라든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이 얘기가 나오니까 왜 내버려뒀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푸틴은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었습니다. 자, 프리고진과 30여 명의 바그너 그룹 지휘관들을 크렘린궁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면담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이 새로운 수장을 지목을 합니다. 바그너의 고위 지휘관이면서 원래 러시아 군의 이제 대령이었던 사람인데요. 체첸과 시리아 등지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실제로 머리 색깔이 회색이어가지고 세도이 회색머리라는 호출 부호를 가진 트로세프라는 분인데 자, 이 사람에게 바그너를 직접적으로 지휘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어제였죠. 프리고진이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굉장히 좀 초췌한 모습으로 야전 병상에 앉아있는 사진이 공개가 됐거든요. 이거는 왜 공개가 됐을까? 아무래도 프리고진의 명성을 실추시키려는 러시아 정부의 캠페인이 아니겠느냐 이런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그너 그룹을 해체하는 수순보다는 바그너 그룹 자체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프리카에서 바그너 그룹이 실제로 하고 있는 역할도 있고요. 그리고 전장에서도 바그너 그룹이 올리는 성과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러니 푸틴 입장에서는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수장을 바꿔가지고 자신이 직접 바그너 그룹을 지휘하는 모양새로 만들 거라는 거죠. 직영 체제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바그너 그룹은 아직 그 법 체계 안에는 전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이건 푸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크렘린궁에서 나온 발표가 뭐냐면 어떻게든 바그너 그룹을 법체제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자, 푸틴은 바그너 그룹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이 그 반란을 꾀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부에 권력 핵심층 내부에도 이 프리고진과 내통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들에 대한 지금 숙청 작업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바그너 그룹의
산업에 대한 대변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할리우드 배우들, 우리도 이름만 되면 알 배우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할리우드 배우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이건 무슨 이유고 예.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사실 매체 시장이 플랫폼 시장이 굉장히 많이 변했잖아요. 지금은 거의 OTT 중심이잖아요. 네, 넷플릭스나 뭐 애플이나.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현장에서 이제 배우들이라든지 작가들과 일을 할 때는 기존의 플랫폼 있죠. TV 중심의 그 임금 체계라든지 그 노동 조건이 그대로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배우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좀 바꿔야 된다라고 협상을 시도를 했는데 지난 한 달간 열심히 협상을 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14일 0시부터 약 16만 명의 배우들이 파업을 선언을 했고요. 이 파업이 딱 발표가 되니까 그 당시 왜 본인이 이제 출연한 영화라든지 드라마 홍보 현장이라든지 인터뷰를 하고 있던 배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일제히 거기서 퇴장을 해버렸습니다. 그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부터 파업이 발표가 이 시각부터 됐습니다. 파업이니까 난 못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TV라든지 영화 제작 거의 이제 중단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AI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제 배우들의 모습이라든지 음성이 AI로 재현이 가능하잖아요. 요즘 그런 세상이 됐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배우들은 출연료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못 받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배우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내 얼굴이 나오고 내 음성이 나오는데 이게 디지털로 복제됐다는 이유만으로 출연료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정리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대기업 스튜디오 입장에서는 굳이 배우를 하루 불러가지고 이 배우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촬영을 하고 그 하루분 출연료를 딱 주고는 그다음부터 초상권을 본인들이 다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이 자료를 가지고 복제한 거에 대해서는 출연료를 안 준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 배우들의 연기를 당분간은 못 볼 수도 있겠네요. 자칫 잘못하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비 피해 잘 대비하시고 힘내십시오. 행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오후 되십시오.